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정책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로 이 저금리 기조가 연장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자, ECB 통화정책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주실까요? 예, 이 부분은 다소 좀 딱딱한 주제이기도 하고 좀 상투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장의 판도, 특히 현재 가치주에 우선을 둘 것이냐 아니면 성장주에 초점을 좀 맞출 것이냐에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판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에서 다소 좀 지루하거나 어렵다 하더라도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된 것이죠.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기준금리, 예금금리, 한계대출금리 모두 동결이 됐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양적 완화와 관련돼서 금년 12월에 매월 600억 유로씩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12월 달 종료 일몰이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지금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지금 당장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뤘습니다. 다음 달 가을에 결정을 하겠다. 가을에 결정한다는 얘기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결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GDP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년 연초에 설정했던 GDP 전망 1.9%입니다. 현재 2.2% 수준으로 0.3%포인트 높였다는 것.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인플레 전망과 관련돼서도 올해는 1.5% 정도로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전망과 관련돼서는요. 또 지난 8월 달 물가지수도 1.5%가 나왔죠. 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물가와 관련돼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물가 전망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존 전망은 1.4%였던 건데요. 1.3% 정도로 0.1%포인트. 비록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낮췄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여야 되거든요. 그 점은 일단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드라기 총재가 말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죠. 그런데 그 경기 상황에 비해서 물가가 높지 않다. 물가로 현재 좋은 경기 상황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유로화 환율 변동성, 최근에 유로화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거의 13%, 14%나 절상되고 있는 것을 애둘러서 변동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불확실성, 즉 현재 유로화가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불확실성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상태에서 긴축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만약 이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또는 현재 자산 매입을 현재 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축소 내지 현재 매각을 하는 그런 식의 긴축을 강도 높게 시행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유로화 가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더욱더 그 환율 추이가 가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현재 확장적 현재 정책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물가, 수수께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죠. 현재 경기가 좋으면 고용이 좋아집니다. 실업률도 줄고 또 임금도 올라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한 가게의 가처분 소득이 늘고 수요가 늘고요. 수요가 느니 당연히 물가가 이제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실제로도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는 상당히 특히 2분기 들어서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0, 유럽이 2.2입니다. 일본이 4.0, 물론 연율입니다. 일본이 4.0, 중국이 6.9, 한국이 2.8.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
GDP, 특히 2분기 GDP 성장률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실업률로 좋죠.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아주 낮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좋은 상태다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의 지난 8월 달 CPI, 일반 물가 지수가 1.7%, 또 PC, 지난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PC, 개인 소비 지출을 통한 물가 지수는 핵심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PC 물가 지수 마찬가지로 1.4%입니다. 한때 1.7까지 갔던 것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죠. 1.5%. 한때는 1.3%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요. 중국도 최근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물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1.4%. 지난 8월 달입니다. 일본은 더 낮죠. 계속 0.2 내지 0.4.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겨울 정도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은데 이와 같이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일종의 미스테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필립스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다. 사실은 필립스 곡선은 정상적인 장세일 때에는 우하 방향으로 반비례 곡선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현재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 물가는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면 그 반비례 곡선이 평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이것을 저물가의 수수께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인과 관련돼서는 시각이 다소 좀 엇갈리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각각 달라질 수 있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니 옐런 의장은 아마 알고는 있을 겁니다. 일단 그가 표현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낮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최근 미국에서는 통신료,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료 인하, 또 의보 수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낮은 것이다 라고 미국의 국한에서는 그 저물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물가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통화정책위원회 위원도, 금융정책위원회 위원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나라 물가 때문에, 우리는 또 물가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를 인상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현재 낮은 물가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제니 옐런 의장부터 현재 피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면서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현재 미국의 시카고 연준 총재 찰스 에반스입니다. 비둘기파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재 강경 비둘기파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낮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 또 사이클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건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술 진보,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생산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생산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계속 발달되고 있습니다. 유통 가격이 떨어진다. 유통 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죠.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설명을 하죠. 이 세 가지 상황이 전체 진행됨에 따라서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본원통화 증가율보다 지금 현재 총통화 M2라고 하죠. M2 증가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본원통화 증가율이 약 12% 정도라면 그와 비슷한 정도로 M2 총통화 증가율이 같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몇 년째 현재 그 총통화 증가율이 본원통화 증가율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통화 승수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우리나라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총통화에 대한 공백이 생기죠. 그 공백을 메꿔주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일시적으로 어떤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 뒷받침을 해야 되는 항구적인 그런 정책이어야 된다라고 강변을 할 정도로까지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후자 쪽으로 약간씩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즉 현재 이런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유럽도,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계속해서 현재 지금 양적 완화 기조, 현재 자산 매입을 하고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갈 소지가 높다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스탠리 피셔 현 연준 부총재죠. 이 사람이 임기 8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다음 달에 사임을 한다고 하죠. 아마도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정도라면 지난 잭슨 홀딩스에서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는 제니 옐런 의장도 연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유동성 장세, 저금리를 선호하고 있고요. 또 금융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죠. 볼코를 현재 폐지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있습니다. 그쪽에 박차를 가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전반적인 현재 구조적 저물가에 대한 원인 파악과 더불어서 미국의 정책 환경 또한 그전 제니 옐런이 주도했던 약간 긴축적, 즉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완화적인 분위기가 확대되는 쪽으로 갈 소지가 상당히 높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전처럼 2015년처럼 다시 위험자산, 또 현재 우리 증시 판도로 봤을 때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단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그전 활기를 보였던 건자재, 식료품, 유통, 화장품 쪽은 일단 약간 별도로 보고 타이밍을 좀 늦춰서 보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현재 IT 쪽이거나 또는 제약 바이오 쪽은 현재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겠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